저는요, 지금도 그날 밤을 떠올리면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영하 15도의 지뢰밭 한가운데를 맨발로 기어가고 있었거든요. 한 발 한 발 움직일 때마다 발바닥이 찢어지면서 피가 얼어붙는 고통이 전신을 마비시켰는데요. 그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등 뒤에서는 총성이 울렸고요. 잡히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저는 이토록 필사적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으려 했던 걸까요? 이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잠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매일 가슴 울리는 감동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지역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인민군 최전방 제1경비대 소속 병사였던 제 삶은요, 겉으로만 보면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철병리 243고지 경비대라는 곳이었는데요. 다른 부대보다 식량 배급이 조금 낮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병사들은 자기들이 뭔가 특별한 임무를 맡고 있다는 일종의 자부심 같은 걸 가지라고 강요당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완전히 달랐어요. 보위부의 감시는 그림자처럼 따라붙었고요. 정치지도원의 사상 검열은 숨 쉴 틈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병사들은 늘 서로를 의심하며 살아야 했거든요. 식량 배급이라는 것도 명목상일 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배급되는 옥수수죽은요, 물처럼 묽어서 건더기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도 소대장 박철수한테 상납되거나 몰래 빼돌려지기 일쑤였죠. 박철수는 권력을 휘두르며 병사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착취하는 인물이었는데요. 그의 눈빛만 봐도 오금이 저려왔습니다. 저는 주로 야간 경계 근무에 투입됐는데요. 뼈를 애는 듯한 추위 속에서 혹독한 감시를 견뎌야 했습니다. 경비대 막사는요, 영하의 기온에도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얇은 군복은 거센 바람을 막아주지 못했고요. 병사들은 늘 웅크린 채 잠들었습니다. 동상에 걸린 손과 발은 일상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 끝이 시퍼렇게 변해 있는 동료들을 자주 봤죠. 제 주요 임무는 비무장지대 철책선 일대를 순찰하고 불시 침투를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간 독도법 훈련을 통해서요, 별의 위치와 지형지물을 이용해 방향을 잡는 법을 익혔거든요. 카시오페이아 자리와 북극성의 위치를 외우고 달의 기울기로 시각을 파악하는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또 유사시에는 빠르게 몸을 숨길 수 있는 은신술 훈련도 병행했는데요. 지형지물 활용법, 엄폐물 선택 요령, 그림자 활용법 같은 걸 배웠습니다. 매일 아침이면요, 소대장은 병사들을 집합시켜 조국 수호의 긍지를 외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의 눈빛은 늘 굶주림과 피로에 지쳐 있었어요. 무기관리 수칙은 엄격했는데요. 녹슨 소총을 닦는 손길에는 활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7호 총기유, 약실 청소봉, 총열솔 같은 도구들로 매일 소총을 손질했지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감시초소 운영은 매뉴얼대로 철저하게 진행됐습니다. 관측경으로 철책선을 주시하고 야간 투시경으로 어둠 속을 감시했죠. 무전기로 정시 보고를 올렸고요. 암구호는 매일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병사들에게는 또 하나의 답답한 규칙일 뿐이었어요. 경계병들의 시선은 늘 허공을 헤맸거든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계 근무 중에요. 우연히 철책선 아래 흙더미에서 낡은 천조각 하나를 발견했거든요. 그게 제 눈에 들어온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릴 적 여동생 은희가 자신에게 행운을 빌어주며 건네주었던 손수건 조각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퇴색된 분홍빛 천에 한쪽 구석이 찢어진 모양까지 똑같았어요. 누군가의 희망이 부서져 버린 흔적 같았기에요. 저는 그 낡은 천 조각을 몰래 주워 군복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혹시 보위부원한테 발각되면 큰일 나는 거 알면서도요, 그냥 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 천 조각이 단순한 소품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에게도 다가올지도 모를 비극의 복선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거든요. 밤이 깊어지면요, 멀리서 들려오는 남한 방송의 희미한 주파수가 간혹 잡히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병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발각될까 두려워하면서도 귀를 기울였어요.
그 소리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듯 했는데요. 자유롭게 웃는 사람들의 목소리, 풍족한 먹거리 이야기, 제약 없이 움직이는 삶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철병리 243고지는요,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관측소에서 쌍안경으로 보면요, 나만의 초소가 희미하게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가슴 한편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저쪽도 똑같이 우리를 보고 있을 텐데 그들의 삶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계 근무 교대 시간은 엄격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4시간씩 교대로 초소에 서는데요. 한겨울밤 4시간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방한복이라고 지급받은 것도요. 솜이 다 빠져서 종이처럼 얇았거든요. 방한모, 방한화, 방한장갑 모두 형편없었어요. 손가락 끝 감각이 사라지는 건 기본이었고요. 귀가 얼어서 떨어질 것 같은 고통을 매일 견뎌야 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요, 은밀하게 소곤거리는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어느 부대에서 탈영병이 나왔다는 소문, 누가 총살당했다는 이야기, 가족이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소식들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치지도원의 귀가 어디에나 있었거든요. 소대장 박철수는요, 병사들을 대하는 방식이 잔혹했습니다. 사소한 트집을 잡아 막사 밖으로 끌어내 구타하는 일이 잦았는데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다음은 자신의 차례가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그의 손에는 늘 몽둥이가 들려 있었고요. 병사들을 때릴 때마다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배급되는 식량으로는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옥수수죽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텨야 했는데요. 그나마도 건더기 없이 물만 들어 있었죠. 병사들은 몰래 풀뿌리를 캐먹거나 나무 껍질을 벗겨 씹기도 했습니다. 어떤 동료는 굶주림을 못 이겨 쓰러진 적도 있었거든요. 철책선 순찰을 돌 때면요, 지뢰 매설 구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지뢰밭 지도는 초소에 비치돼 있었는데요. 저는 어깨 너머로 그 지도를 여러 번 봤습니다. 어느 구역에 목함 지뢰가 매설돼 있고 어느 구역에 도약 지뢰가 있는지요. 안전 통로는 어디인지 자연스럽게 외워지더라고요. 당시엔 그냥 호기심에 본 거였는데요. 나중에 그게 제 목숨을 구하는 정보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야간 근무 중에는요, 철책선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 소리, 풀벌레 소리, 가끔 들리는 남한 초소의 희미한 인기척까지요. 그 소리들이 이상하게도 위로가 됐습니다. 저쪽에도 사람이 살고 있고 저쪽에도 밤을 지새우는 누군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머니 속 낡은 천 조각을요, 저는 가끔 꺼내서 만져봤습니다. 은희가 떠올랐어요. 어릴 적 약골이었던 동생이 오빠한테 이걸 쥐어주면서 행운을 빌어줬던 그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은희는 늘 병약했지만요, 오빠한테는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주는 존재였거든요.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지 걱정이 됐습니다. 병영 생활의 일상은요, 반복의 연속이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점호, 체조, 아침 배식, 사상학습, 훈련, 경계 근무, 저녁 배식, 총화, 취침. 매일 똑같은 루틴이 돌아갔는데요. 그 속에서 병사들은 서서히 무뎌져 갔습니다. 희망도, 분노도, 모든 감정이 마비되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요, 작은 균열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점점 커져갔거든요. 이게 정말 인간다운 삶인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의문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주머니 속 낡은 천 조각을 만질 때마다요, 은희와의 약속이 떠올랐어요. 언젠가 더 나은 세상을 보여주겠다고, 오빠가 꼭 지켜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 말입니다. 제 마음속에 균열이 시작된 건요, 마치 악몽처럼 이어진 그 한 주간 때문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식사 시간에 배식된 옥수수죽을 받아들고는 그만 한숨이 나왔거든요. 어제보다 더 묽어져 있었습니다. 국자로 떠보니까요, 건더기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탁한 물이나 다름없었어요.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어요. 제 옆에 앉은 동료 병사 한 명이 밥그릇을 든 손을 미세하게 떨고 있는 거려. 그의 눈빛은 굶주림으로 인해 이미 색을 잃어가고 있었거든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가락으로 국자를 움켜쥔 채
그는 그릇 속을 멍하니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조국을 수호한답시고 이러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화요일이었습니다. 경계 근무를 마치고 막사로 돌아오는 길에요. 경비대 뒤편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몇몇 병사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는데요. 그 한가운데 쓰러진 채 발견된 동료 병사의 시신이 있었어요. 영하의 날씨였는데도요. 그는 얇은 군복 차림으로 밖에 나왔다가 그대로 얼어 죽은 거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동사로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동사가 아니라 아사라는 걸요.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요. 뼈만 남은 몸은 얇은 군복 아래에서 더욱 처참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시신을 끌어내는 병사들 곁을 지나쳤는데요. 그때 느낀 감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공포였어요. 언젠가 저도 저렇게 될지 모른다는 그 막연하면서도 너무나 현실적인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거든요. 수요일 밤이었습니다. 막사에서 잠들려고 누웠는데요. 갑자기 소대장 박철수가 문을 팍 차고 들어왔어요. 그의 눈빛은 술에 취해 흐릿했지만요. 동시에 뭔가 먹잇감을 찾는 짐승 같은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가 한 병사의 멱살을 잡아 끌며 막사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가는 걸 봤는데요.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다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숨을 죽이고 있었거든요. 밖에서 지독한 구타 소리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둔탁하게 무언가를 내리치는 소리, 그리고 비명을 참으려고 신음하는 소리가 얇은 벽을 뚫고 들어왔어요. 저는 이불 속에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요. 동시에 무력감이 저를 짓눌렀거든요. 나서봤자 제가 다음 차례가 될 뿐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 병사가 얼굴이 퉁퉁 붓고 이가 몇 개 빠진 채 나타났는데요. 그의 눈은 저와 마주치지 못했어요. 입술은 찢어져 피가 맺혀 있었고요. 걸음걸이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온몸이 성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요. 공포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거든요. 다음은 누구 차례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막사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목요일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날이었어요. 고향에서 온 연락병이 저를 찾았는데요. 그가 건넨 소식은 제 세상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여동생 은희가 병으로 죽었다는 거였어요. 영양실조로 인한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고요.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은희가요. 그 작고 여린 몸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오빠를 기다렸을 텐데요. 저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거든요. 연락병이 떠난 후에도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너무나 미세하게 떨려서요. 들고 있던 소총마저 흔들릴 지경이었어요. 동료들이 제 옆을 지나갔지만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소식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걸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가족의 죽음 소식을 듣게 될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낡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은희가 어릴 적 제게 건네주며 오빠 행운을 빌어준다고 했던 그 손수건 조각이었어요. 퇴색된 분홍빛 천을 손에 쥐고 있으니까요. 은희의 따뜻했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는 이 세상에 없었어요. 제가 지켜주지 못한 채요. 홀로 고통 속에서 떠나버렸습니다.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절망감에 휩싸여 야간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요. 멀리서 희미한 전파 소리가 들려왔어요. 남한 방송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무서워서 귀를 막았을 텐데요.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거든요. 방송에서는요. 북한 주민들의 탈북 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은 자유로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요.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과 자유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것,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다는 것. 저는 태어나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세상의 이야기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초소를 스쳐 지나가며 스산한 소리를 냈는데요. 제 심장은 미세하게 요동쳤습니다.
남한 방송에서 들려오는 희망의 메시지가요. 절망에 빠진 제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거든요. 은희의 죽음, 동료의 죽음, 박철수의 구타, 굶주림, 이 모든 게 과연 정상인가 하는 의문이 폭발적으로 커져갔어요.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막사로 돌아오는 길에요. 뒤편 창고 근처를 지나쳤습니다. 그곳에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각종 자료들이 보관돼 있었는데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창고 안에는요, 지뢰밭 매설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희미한 달빛에 의존해서요. 저는 그 지도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어느 구역에 목함 지뢰가 있고 어느 구역에 도약 지뢰가 있는지, 안전 통로는 어디인지.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정보들이요. 그날 밤은 마치 생명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지도를 머릿속에 각인시켰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지뢰밭의 복잡한 패턴과 안전 통로를 외우고 또 외웠어요. 왜 그랬는지 스스로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본능이 말하고 있었거든요. 이 정보가 언젠가 제 목숨을 구할 거라고요. 주머니 속 낡은 천 조각을 다시 한번 꺼내 쥐었습니다. 은희야, 미안해. 오빠가 널 지켜주지 못했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는데요.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은희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요. 제가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 은희가 꿈꿨을 더 나은 세상을 보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요. 저는 막사 침대에 누워서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은희의 얼굴이 떠올랐고요. 눈을 뜨면 천장에 곰팡이 얼룩이 보였어요. 제 내면에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단 일주일 만에요.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요. 새로운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자유를 향한 필사적인 갈망이었어요. 제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위기가요. 바로 그 다음 주 금요일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새벽 점호가 끝나고요. 정치지도원이 전 병사를 집합시켰어요. 평소와 달리 그의 얼굴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는데요. 그 눈빛만 봐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지도원은 단상 위에 올라서더니요. 최근 탈영병이 늘고 있다며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국의 품을 떠나는 배신자들은 결코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지 못할 거라고요. 그들의 가족까지도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차갑게 말했어요. 그 목소리는 마치 얼음장 같았는데요. 막사 안을 울리며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요. 온몸의 피가 거꾸로 도는 느낌이었습니다. 은희의 죽음이 혹시 저 때문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거든요. 설마 제가 남한 방송을 들었다는 게 발각된 건 아닐까? 설마 창고에서 지뢰밭 지도를 본 게 들킨 건 아닐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바닥만 응시했어요. 눈빛이 혹시라도 의심을 살까봐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거든요. 너무 크게 뛰어서요. 옆 사람한테까지 들릴 것 같았어요.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고요. 손바닥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정치지도원의 연설이 끝났을 때요. 대화 사이에 숨막히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어요. 모두의 얼굴에는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는데요.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제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쿵쿵쿵, 마치 북을 두드리는 것처럼요.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크게 울려 퍼졌거든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두 번째 압박이 찾아왔는데요. 이번엔 소대장 박철수로부터였어요. 경계 근무를 마치고 막사로 돌아가는 길에요. 박철수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독사처럼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박철수는 저를 따로 경비대 뒤편으로 끌고 갔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는데요.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는 걸요.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박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리준혁 병사, 내 여동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요. 그런데 말이야, 내 가족 배경이 좀 불순하다는 소문이 있더군 하고 비열하게 말했어요. 혹시 너도 그쪽에 물든 건 아닌가 하고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훑어봤습니다. 그리고는요, 갑자기 제 뺨을 때렸어요. 뼈가 울리는 듯한 통증과 함께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고요. 입안에서는 철맛이 났어요. 피가 나고 있었거든요. 박철수는 제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독한 술 냄새가 났는데요. 그 냄새와 피 냄새가 뒤섞여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어요. 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가족은 언제든 정치적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요. 너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거라고 협박했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경직됐고요.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지금 무릎을 꿇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요.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눈동자만 미세하게 떨렸는데요. 박철수는 그걸 보며 비열하게 웃었어요. 그의 손에서 나는 담배 냄새와 피 냄새가요. 공포의 냄새로 변했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며요. 3년 전 아버지가 끌려갔던 그날 밤을 떠올렸어요. 똑같은 냄새였거든요. 똑같은 공포였고요. 똑같은 무력감이었습니다. 박철수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요즘 내 행동이 수상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요. 앞으로 조심하라고 경고했어요. 그리고는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는 가버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요.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뺨은 화끈거렸고요. 입안의 피맛은 계속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두려웠던 건요. 제 가족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그 말이었어요.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세 번째이자 결정적인 압박이 찾아왔는데요. 이건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막사에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소대장 박철수가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는데요. 평소보다 더 위협적으로 보였어요.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리준혁, 당장 짐을 싸라고요. 너는 내일 아침 보이부 신문실로 끌려갈 것이라고 차갑게 선언했거든요. 내가 밤마다 남한 방송을 몰래 듣고요. 탈영을 계획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요.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어요. 눈앞이 캄캄해졌고요. 숨이 막혀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는데요. 너무 빨리 뛰어서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요. 입술은 바짝 말라붙어 갈라졌습니다. 목구멍이 조여드는 느낌이었는데요. 침을 삼키려고 해도 목이 너무 말라서 삼켜지지 않았거든요. 저는 눈을 감고 은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 제 손을 꼭 잡고 웃던 그 모습이요.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은희야, 오빠 미안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는데요.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걸요. 진실을 알게 된 후에 내면 갈등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잡히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요.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어요. 보이부 신문실이 어떤 곳인지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거기 한번 끌려가면요. 산채로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다들 고개를 숙이고요. 자신의 이불만 응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저는 이 막사에서 사라질 거라는 걸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걸요. 제 심장은 마치 쿵쾅거리는 북소리처럼 막사 안에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귀에서 피가 도는 소리가 들렸고요. 시야가 흐릿해졌어요. 숨을 쉬려고 했지만요. 공기가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박철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여동생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순순히 따르라고요. 저항하면 더 고통스러울 뿐이라고 협박했거든요. 그 말에요. 제 안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희를 들먹이는 그 순간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요. 냉정함도 찾아왔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죽을 순 없다는 걸요. 은희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 순 없다는 걸요. 살아남아야 한다는 걸요. 이제 선택의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아침 보이부에 끌려가 죽을 것인가요? 아니면 오늘 밤 모든 걸 걸고 탈출을 시도할 것인가?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는데요. 둘 다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한 죽음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희박하나마 살 가능성이 있는 죽음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요, 단 1시간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보이부 신문실이 보였고요. 눈을 뜨면 철책선 너머의 자유가 보였어요. 주머니 속 낡은 천조각을 꺼내 꽉 쥐었습니다. 은희야, 오빠 결정했어. 마음속으로 말했는데요. 그 순간 제 운명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는 걸요. 저는 그날 밤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박철수의 체포 통보 직후였는데요. 밤새 잠들지 못하고 생각했어요. 자신은 보위부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다 죽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은희의 죽음은 영원히 묻히고 말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순간요, 저는 은희의 죽음이 단순한 영양실조가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박철수 소대장의 비열한 착취와요, 부대 내 만연한 비리가 원인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희가 병을 앓았을 때요, 저는 소대장에게 약을 구해달라고 애원했었거든요. 하지만 박철수는 오히려 반동분자 가족은 병도 많다며 비웃었습니다. 그 기억이 떠오르는 순간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는데요. 단순히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은희는 그렇게 죽어갔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가슴을 짓눌렀거든요. 은희에게 약속했었습니다. 언젠가 꼭 그녀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보여주겠다고요. 오빠가 지켜주겠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요, 저는 은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요, 은희는 홀로 차가운 땅 속에 묻혔거든요. 탈출을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밤을 보내는 막사의 풍경을요, 저는 눈에 담았어요. 낡고 해진 벽이 보였고요. 천장에서 떨어지는 찬물 방울 소리가 들렸습니다.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까지요.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지긋지긋한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요, 이 막사가 제 삶의 전부였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여기서 먹고 자고 숨 쉬었거든요. 여기서 동료들과 함께 울고 웃었고요. 여기서 은희의 죽음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낡은 막사를 떠난다는 건요, 제 과거 전부를 버리고 떠난다는 의미였어요. 잠든 동료들의 앙상한 얼굴을 보며요, 저는 자신만이 이 지옥을 떠나야 한다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요, 그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는 의무감도 느꼈거든요. 제가 살아남아 밖에서 증언해야 하여 이곳의 진실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군복 주머니 속 낡은 천조각을 꺼내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은희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한 착각에요.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어요. 은희야, 오빠 미안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는데요. 목이 메어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막사를 빠져나왔어요. 동료들이 혹시 깰까봐요. 숨소리조차 죽이며 움직였습니다. 문고리를 돌릴 때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렸는데 심장이 터질 듯 뛰었거든요. 경비대 뒤편의 낡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준비된 지뢰반 매설 지도가 있었는데요. 제 마지막 생명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달빛에 의존해요, 지도를 머릿속에 각인시켰거든요. 지뢰밭의 복잡한 패턴을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어구역 3열, 목함지뢰. 비구역 5열, 도약지뢰. 시구역, 안전통로. 숫자와 위치가 머릿속에서 지도로 그려졌는데요. 한번 틀리면 죽는다는 걸 알았기에 더욱 집중했어요.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했고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났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30분 동안 지도를 반복해서 외웠습니다. 눈을 감아도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요. 완벽하게 암기했어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D-데이는 바로 오늘 밤이었거든요. 가장 경계가 허술한 자정 무렵을 택했습니다. 순찰병의 교대 시간이었고요. 강한 바람이 부는 날씨였어요. 바람은 제 발자국 소리를 지워줄 것이고요. 추위는 수색조의 활동을 둔화시킬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창고를 나서기 전에요, 저는 마지막으로 고향 방향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요, 은희가 묻힌 곳을 생각했어요. 은희야, 오빠는 반드시 살아남아 너의 몫까지 자유를 누릴 거야. 마음속으로 다짐했는데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거야. 계속 중얼거렸는데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닦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요. 얼굴로 가져갈 수조차 없었거든요. 제 결단은 단단한 바위처럼 굳어졌습니다. 죽음을 불사하는 탈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D-데이가요. 마침내 시작된 거였어요.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요. 머릿속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요. 저는 조국의 배신자가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조국이라는 이름으로 은희를 죽인 이곳에서요. 더 이상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주머니 속 낡은 천조각을 마지막으로 한 번 쥐었습니다. 은희야, 이제 오빠는 간다. 마음속으로 말했는데요. 그 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마치 천근만근 같았어요. 가족을 두고 떠난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두 자식을 모두 잃는 셈이었거든요. 하나는 땅속에 묻혔고요. 하나는 국경을 넘어 사라지는 거니까요.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하실까 생각하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 보이부에 끌려가면요. 저는 산채로 고문당하다 죽을 게 뻔했거든요. 그렇게 죽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자유를 향해 달리다 죽는 게 나았습니다. 자정이 됐습니다. 순찰병 교대 시간이었어요. 저는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요. 철책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요. 뒤돌아보고 싶은 충동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용기가 꺾일 것 같았거든요. 앞만 보고 나아갔는데요. 철책선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는 것 같았고요. 온몸의 근육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칼날 같은 바람이 얼굴을 베는 듯 했는데요. 그 고통조차 반가웠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아직 죽지 않았다는 증거였거든요. 은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제 손을 잡고 웃던 모습이요. 선명하게 보였어요. 은희야, 오빠 지금 간다. 너의 꿈을 이루러 간다. 마음속으로 외쳤는데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요. 발걸음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철책선이 바로 앞에 있었고요. 지뢰밭이 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땅이었지만요. 동시에 자유를 향한 유일한 길이었거든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은희야, 오빠는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 그리고 너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세상에 증명할 거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중얼거렸는데요. 그 말이 제게 힘을 줬어요. 제 결단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됐습니다. 죽음을 불사하는 탈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D-데이가요. 지금 이 순간 시작된 거였습니다.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고요. 오직 살아남겠다는 의지만이 제 온몸을 지배했어요. 자정이었습니다. 칼날 같은 바람이 휘몰아치는 시간이었는데요. 리준혁은 경비대 막사를 빠져나왔어요. 심장은 북처럼 요동쳤지만요.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습니다. 야간 순찰병들의 동선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교대 시간은 정확히 자정이었고요. 그 틈은 단 3분밖에 되지 않았어요. 첫 번째 관문은 경비대 후방의 낡은 철책선이었습니다. 녹슨 철조망이 달빛에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는데요. 그 아래로 기어가기 시작했어요. 땅에 배를 깔고 엎드리니까요. 얼어붙은 흙의 차가움이 군복을 뚫고 피부에 닿았습니다. 너무 차가워서요.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는 느낌이었어요. 철조망 아래 공간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몸을 최대한 낮추고 기어들어갔는데요. 녹슨 철조망이 군복 등을 긁었어요. 찢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밤에 너무나 크게 들렸는데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순찰병이 들었을까봐요.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거든요.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찰병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땅에 바짝 엎드린 채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요. 땅을 통해 진동이 전해질 것만 같았어요. 귀에서는 피가 도는 소리가 웅웅거렸고요. 입안은 바짝 말라붙어 침을 삼킬 수조차 없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10m, 8m, 5m. 순찰병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주변을 훑기 시작했어요.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불빛이 눈에 반사되면 들킬 테니까요. 온몸의 근육을 긴장시켜요.
마치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불빛이 제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는데요. 그 순간이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1초, 2초, 3초.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려졌습니다. 땀이 이마에서 흘러내렸는데요. 차가운 공기에 닿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발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찰병이 지나간 거였어요.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는데요. 폐가 터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너무 오래 숨을 참았거든요. 공기가 목구멍으로 거칠게 들어왔고요. 기침이 나올 것 같았지만 필사적으로 참았어요. 다시 철조망 아래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녹슨 철사가 등을 파고들었는데요. 군복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피부도 긁혔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지만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였거든요. 철조망을 빠져나왔을 때요. 군복은 이미 여러 곳이 찢겨 있었습니다. 등과 팔에서 피가 배어나왔는데요. 차가운 공기에 상처가 쓰라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지옥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지뢰밭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검은 땅이요. 죽음의 땅이었어요. 한 발만 잘못 디뎌도요. 산산조각 나서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는데요. 주먹을 꽉 쥐어 떨림을 멈췄어요. 지금 떨면 안 됐거든요. 신발을 벗었습니다. 맨발로 가야 했어요. 신발 밑창의 무게가 지뢰를 건드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동시에 촉감으로 땅의 상태를 느껴야 했거든요. 신발을 벗는 순간요. 얼어붙은 땅의 차가움이 발바닥에 직접 닿았습니다. 너무 차가웠습니다. 발바닥 전체가 얼어붙는 것 같았는데요. 감각이 순식간에 마비되기 시작했어요. 발가락을 움직여 봤는데요. 제대로 움직이는지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지만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주머니에서 낡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은희가 준 그 손수건 조각이었는데요. 발을 감싸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피와 흙이 뒤섞인 발은요. 천 조각마저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천을 감아봤지만요. 얼어붙은 땅의 차가움을 막을 수 없었거든요. 천 조각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은희야, 미안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는데요. 이제 정신을 집중해야 했어요. 머릿속에 각인시킨 지뢰반 매설 지도를 떠올렸습니다. 어구역 3열, 목함지뢰. B구역 안전통로. C구역 5열, 도약지뢰.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맨발이 얼어붙은 땅에 닿는 순간요. 발바닥 전체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감쌌어요. 날카로운 얼음 조각들이 피부를 파고들었고요. 차가움이 뼈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를 악물었는데요. 비명을 참느라 턱이 덜덜 떨렸어요.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기어갔습니다. 배를 땅에 깔고요. 팔로 몸을 끌어당기며 전진했어요. 발바닥은 이미 감각이 없었지만요. 피가 흐르는 건 느껴졌습니다. 뜨거운 피가 차가운 땅에 닿자요. 순식간에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머릿속 지도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오른쪽으로 30cm, 앞으로 50cm. 지뢰 위치를 피해 안전통로로 기어갔는데요.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땅을 더듬어가며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분이 느껴지면 멈췄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5초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시간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오직 다음 한 발을 어디에 디딜지만 생각하며 움직였습니다. 땀이 온몸에서 흘러내렸는데요.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복이 땀에 젖어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예상 변수가 터진 거였어요. 멀리서 갑자기 순찰병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헤드라이트 불빛이 지뢰밭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발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계획이 틀어진 겁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는데요. 온몸의 피가 거꾸로 도는 느낌이었어요. 지금 여기서 발각되면요. 모든 게 끝나는 거였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었어요. 주변이 온통 지뢰밭이었거든요. 재빨리 근처의 앙상한 숲을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군사훈련 때 배운 은신술을 떠올렸는데요. 몸을 최대한 낮추고 주변 지형지물과 하나가 되려고 했어요.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입을 벌리고 천천히 숨을 쉬었는데요. 코로 숨 쉬면 소리가 날까봐 두려웠거든요. 순찰병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20m, 15m, 10m. 헤드라이트 불빛이 주변을 훑기 시작했어요. 저는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 움직이지 않았는데요. 흙냄새와 제 피비린내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순찰병이 제 은신처 불과 몇 미터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주위를 훑었는데요. 제 심장은 근육 경련을 일으키는 듯 격렬하게 뛰었어요. 너무 크게 뛰어서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땅에 전해질 정도로 심하게 뛰는 것 같았거든요. 야간 독도법으로 익힌 지형지물 활용법을 떠올렸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방향을 계산해서요. 순찰병의 시야에서 가장 벗어난 각도에 몸을 위치시켰어요.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에 몸을 숨기고요. 주변 수풀과 완벽하게 겹치도록 자세를 조정했습니다. 몸을 최대한 낮췄습니다. 마치 땅속으로 스며드는 듯한 은신술을 발휘했는데요. 군사훈련 때 배운 모든 기술을 총동원했어요. 호흡을 극도로 얕게 만들었고요. 근육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조차 깜빡이지 않았어요. 수분간의 숨막히는 침묵이 지나갔습니다. 1분이요. 마치 1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순찰병의 손전등이 제 머리 위를 몇 번이나 스쳐 지나갔는데요. 그때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땀이 이마에서 흘러 눈으로 들어왔지만요. 닦을 수 없었어요.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들킬 테니까요. 순찰병이 무전기로 뭔가 보고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 착각이었던 것 같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순찰병이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요. 기다려야 했거든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순찰병이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채요. 다시 순찰로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조금씩 숨을 내쉬기 시작했는데요. 폐가 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너무 오래 숨을 참았거든요.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이미 극한의 추위와 공포로 인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요. 제대로 땅을 짚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떨림을 멈추려고 했지만요.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다시 지뢰밭 속으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 한 발 죽음의 기어를 계속했는데요. 발바닥에서는 피가 계속 흘러내렸어요. 맨발은 이미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발가락을 움직이려고 해도요. 움직이는지조차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피가 얼어붙어 발에 달라붙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요. 살점이 뜯겨나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찢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요. 지금까지 겪은 고통이 모두 헛되는 거니까요. 머릿속 지도를 계속 떠올렸습니다. D구역 진입, 안전통로 왼쪽. 2구역 2열, 목함지뢰 주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움직여야 했는데요. 이미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팔의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고요. 다리는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은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제 손을 잡고 웃던 모습이요.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은희야, 오빠 조금만 더 힘내볼게.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는데요. 그 생각이 힘을 줬습니다. 떨리는 팔로 땅을 짚고요. 다시 앞으로 기어갔어요. 20m를 더 갔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2m였을지도 몰라요. 거리 감각도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오직 머릿속 지도만 믿고요. 한 뼘 한 뼘 전진했습니다. 손바닥도 이제 피투성이었는데요. 차가운 땅을 기어가며 살같이 다 벗겨졌거든요. 체력이 고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팔이 떨려서요. 몸을 지탱할 수가 없었어요. 몇 번이나 주저앉을 뻔했는데요. 그때마다 은희를 떠올리며 버텼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요. 은희의 죽음이 헛되는 거니까요. 발바닥은 이미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피가 얼어붙어요.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움직일 때마다 얼음 같은 핏덩어리가 부서지며요. 새로운 상처가 생겼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요. 정신이 아득해질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발 한 발 계속 기어갔는데요. 이제 목표 지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 멀리요. 남한초소의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이요. 마치 등대처럼 저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가면 된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온몸에 마지막 힘을 쥐었잖아요. 계속 전진했어요. 지뢰밭의 끝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지뢰밭은 끝없이 이어지는 지옥 같았습니다.
발바닥은 이미 너덜너덜해져 감각마저 마비됐는데요. 피가 얼어붙어 발에 달라붙었고요. 움직일 때마다 살점이 뜯겨나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찢었어요. 이미 체력의 한계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환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여동생 은희가요. 저 멀리서 손짓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오빠, 이리 와.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았는데요. 하지만 그건 환각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했어요. 아직 정신을 놓으면 안 됐거든요.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 느껴졌습니다. 어릴 적 아팠을 때요. 어머니가 안아주던 그 온기가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것도 환각이었습니다. 지금 제 주변에는요. 차가운 얼음 땅과 죽음의 지뢰밖에 없었거든요. 눈앞에 푸른 초원이 펼쳐졌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요. 꽃들이 만발한 아름다운 초원이었어요. 은희가 그곳에서 웃으며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환각 속에서요. 필사적으로 기어갔어요. 자유의 환각이었지만요. 그게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폭발음이요. 제 바로 옆에서 터져나왔어요. 지뢰였습니다. 귀가 먹먹해지면서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폭발음과 동시에 흙더미가 솟구쳤는데요.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어나갔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두 팔로 머리를 감싸고요. 땅에 바짝 엎드렸어요. 뜨거운 파편이 제 등 위를 스쳐 지나가는 게 느껴졌는데요. 군복이 찢어지며 피부가 그을리는 감각이 전해졌습니다. 고막이 찢어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고요. 다른 소리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세상이 무음 상태가 된 것 같았는데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흙먼지가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었는데요. 입안으로도 흙이 들어왔어요. 기침이 터져나왔지만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기침 소리조차 들을 수 없었거든요. 몇 초가 지났을까요? 천천히 눈을 떴는데요. 시야가 흐릿했습니다. 먼지 때문에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손으로 눈을 닦았는데요. 손에 피가 묻어나왔습니다. 파편에 맞았나 봐요. 귀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 사이로요. 다른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요. 제가 가장 듣고 싶지 않던 소리였습니다. 멀리서 여러 개의 헤드라이트 불빛이요. 제 방향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외치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이쪽이다. 탈영병이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폭발음이요. 수색조를 불러 모으는 신호탄이 된 거였어요. 총성이 간헐적으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파열음이 밤하늘을 찢었는데요. 총알이 제 주변 땅을 파고들었어요. 흙먼지가 튀어올랐고요. 총알이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미 몸을 가눌 힘조차 없었는데요. 수색조는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어요. 발은 이미 동상으로 굳어가고 있었고요. 손가락 끝은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는데요. 눈앞이 깜빡거렸어요. 의식이 희미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니야, 여기서 정신 놓으면 안 돼. 스스로에게 외쳤는데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흙냄새와 피비린내가 뒤섞였습니다. 거기에 화약 냄새까지 더해져서요.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어요. 구역질이 났지만요. 토할 것도 없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냈습니다. 은희의 얼굴이 다시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는데요. 오빠 살아야 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살아야 해요. 은희의 몹까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몸을 일으켰습니다. 팔이 떨려서요. 제대로 지탱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억지로 힘을 줬습니다. 다리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감각이 없는 발로 땅을 디뎠어요. 통증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파서요. 오히려 감각이 마비된 거였어요. 수색조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100m, 80m, 50m. 외치는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렸는데요.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리준혁, 멈춰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총성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총알이 제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는데요. 바람이 느껴졌어요. 불과 몇 센티미터 차이였습니다. 조금만 더 낮았어도요. 머리에 맞았을 거예요.
저는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수색조의 불빛 속에서요. 마지막 탈출구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주변을 훑었습니다. 그때요, 멀리 아주 멀리 희미한 불빛 하나가 제 시야에 들어왔어요. 남한 초소의 불빛이었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죽어가는 저에게 드리워진 한 줄기 희망의 빛 같았는데요. 너무 멀어 보였어요. 저 거리를 과연 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요.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온몸의 감각을 총동원했습니다. 얼음 같은 땅의 촉감이요. 발바닥을 통해 미세하게 느껴졌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수색조의 발소리가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제 거친 숨소리가요. 귓가에서 크게 울렸어요.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오직 자유를 향한 의지 하나로요. 한 발 한 발 지뢰밭을 가로질렀어요. 발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요. 살점이 찢어지는 고통은 이미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수색조의 총알이요. 제 등 뒤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군복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피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멈추면요. 모든 게 끝나는 거니까요. 앞만 보고 나아갔습니다. 남한 초소의 불빛만 응시하며요. 죽으림을 다해 기어갔어요. 손이 땅을 짚을 때마다요. 날카로운 얼음 조각들이 손바닥을 찢었습니다. 피가 흘렀지만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30m를 더 갔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3m였을지도 몰라요. 거리 감각은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오직 앞으로만요. 계속 앞으로만 나아갔습니다. 뒤에서 폭발음이 또 들렸습니다. 수색조 중 한 명이 지뢰를 밟은 것 같았는데요.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추격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들도 지뢰밭을 함부로 들어올 수 없었거든요. 이 틈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쥐었잖아요. 속도를 냈어요. 기어가는 속도가 빨라졌는데요.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철책선이 보였습니다. 마지막 장애물이었는데요. 남한 쪽 철책선이었어요. 저 너머만 가면요. 자유였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철책선 아래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녹슨 철조망이 온몸을 긁었는데요. 피부가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미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거든요. 철조망을 빠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철조망이 제 다리를 긁고 지나갔는데요. 깊은 상처가 생겼어요.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지만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철책선을 넘었습니다. 자유의 땅이었는데요.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다리에서 힘이 완전히 빠져나갔고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땅에 쓰러진 채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는데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자유의 하늘이었거든요. 눈물이 흘러내렸는데요. 차가운 바람에 뺨 위에서 얼어붙었어요. 은희야, 오빠 해냈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는데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살아남았어. 우리 해냈어. 계속 중얼거렸지만요.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의식 속에서요. 남한 초소 쪽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제 얼굴을 비췄는데요. 눈이 부셨어요. 누군가 저를 흔드는 손길이 느껴졌고요.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말이 들렸는데요. 괜찮냐고 묻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눈을 떴을 때요. 푸른색 군복을 입은 사람들과 마주했습니다. 남한 초병들이었습니다. 경계와 놀라움이 뒤섞인 그들의 얼굴이요.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 얼굴들을 보는 순간요. 새로운 세상이 열렸음을 알았습니다. 남한 초소의 따뜻한 신뢰로 옮겨졌습니다. 온기가 느껴지는 순간요.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너무 오래 추위 속에 있었거든요.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된다는 말이 들렸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발을 보니까요. 심하게 손상돼 있었어요. 지뢰밭을 맨발로 기어온 충격으로요. 깊게 패인 상처들과 동상으로 인해 감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의료진이 제 발을 보며 경악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그들의 표정만 봐도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치료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사실에요. 감사했어요. 은희야, 오빠 살았어. 마음속으로 계속 중얼거렸는데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피로와 고통이요.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눈을 감는 순간요. 은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오빠 잘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는데요. 그 환청을 들으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맨발로 지뢰밭을 기어온 그날 밤의 고통은요. 제게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줬습니다. 살아남았다는 것이요.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요.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희미해진 의식 속에서요. 저를 흔드는 손길과 낯선 목소리를 느꼈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말이 들렸는데요. 괜찮냐고 묻는 것 같았어요. 눈을 떴을 때요. 푸른색 군복을 입은 남한 초병들과 마주했습니다. 경계와 놀라움이 뒤섞인 그들의 얼굴이 보였는데요. 총을 겨누고 있었어요. 당연했습니다. 북에서 온 사람이니까요. 혹시 간첩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겠죠. 저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오래 추위 속에 있었거든요. 손을 들어 올리려고 했습니다. 항복의 의미였는데요. 팔이 떨려서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온몸의 근육이 경직돼 있었거든요. 초병 중 한 명이 다가와서요. 조심스럽게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무기가 있는지 몸수색을 했는데요. 주머니에서 낡은 천 조각이 나왔어요. 은희가 준 그 손수건 조각이었습니다. 초병이 그걸 보더니요.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저는 가까스로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여동생이 준 거라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한 초소의 따뜻한 신뢰로 옮겨졌습니다. 온기가 느껴지는 순간요.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너무 오래 추위 속에 있었거든요. 담요를 덮어주는데요. 그 따뜻함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뜨거운 물을 건네받았습니다. 컵을 잡으려고 했는데요. 손이 너무 떨려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초병이 제 입에 컵을 대주었는데요. 따뜻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정신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구급차가 온다고요.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순간 긴장이 풀리면서 의식이 또다시 흐려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들것에 실려나가는데요. 밤하늘에 별들이 보였어요. 자유의 하늘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본 하늘과 똑같은 별들이었지만요. 왠지 더 밝게 느껴졌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의 밝은 조명이 눈부셨는데요. 의료진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 발을 보더니요. 모두들 경악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사가 발 상태를 확인했는데요. 심각하다고 말했어요. 지뢰밭을 맨발로 기어온 충격으로요. 깊게 패인 상처들과 동상으로 인해 감각이 거의 없었거든요. 치료를 시작한다고 했는데요. 고통스러울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마취 없이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상처를 소독하는데요. 불에 댄 것처럼 아팠어요. 비명을 참느라 이를 악물었는데요. 너무 세게 깨물어서 잇몸에서 피가 났습니다. 동상 치료도 받았습니다. 얼어붙은 발을 녹이는 과정이었는데요. 감각이 돌아오면서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발가락 하나하나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사실에요. 감사했어요. 고통스러웠지만요. 이 고통은 자유를 향한 대가였으니까요. 은희야, 오빠 살았어. 마음속으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치료가 끝나고요. 병원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는데요. 너무 깨끗해서 눈이 부셨어요. 북한에서는 본 적 없는 깨끗함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왔는데요. 신원 확인을 하겠다고 했어요. 간첩이 아닌지 조사하는 거였습니다. 당연한 절차였죠. 어디서 왔는지요, 왜 탈북했는지, 어떻게 넘어왔는지 물었어요. 저는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인민군 최전방 제1경비대 소속이었다고요. 여동생이 죽었다고, 보위부에 끌려갈 처지였다고 말했어요. 지뢰밭을 어떻게 통과했냐고 물었습니다. 창고에서 본 지뢰밭 매설 지도를 암기했다고요. 그걸 믿고 맨발로 기어갔다고 대답했어요. 그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는데요. 믿기 어렵다는 듯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며칠간 조사가 계속됐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물었는데요.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하는 거였어요. 저는 진실만 말했습니다. 숨길 것도 없었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요. 조사가 끝났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제 하나원으로 간다고요. 거기서 교육을 받을 거라고 했어요. 하나원이 뭔지 몰랐지만요.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발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는데요. 걸을 수는 있었어요. 깁스를 하고요. 목발을 짚으며 움직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스러웠지만요.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었어요. 하나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들이 보였는데요. 북한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았어요. 건물들도 높았고요. 불빛들이 화려했습니다.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요. 낯선 땅이기도 했어요.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요. 막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주머니 속 낡은 천 조각을 만지작거렸는데요. 은희가 옆에 있는 것 같았어요. 은희야, 오빠 이제 새로운 세상에 왔어. 마음속으로 말했는데요. 목이 메어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너의 목까지 잘 살게요. 약속할게. 계속 중얼거렸는데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한 곳이었는데요. 산속에 있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요. 직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환영한다고요. 앞으로 3개월간 여기서 교육받을 거라고 했어요.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작았지만 깨끗했는데요. 침대가 2개 있었어요. 책상, 옷장도 있었고요. 화장실은 방 안에 붙어 있었습니다. 추세식이었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는데요. 자유의 공기였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는데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은희야, 우리 여기까지 왔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는데요. 당신이 꿈꾸던 곳이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우리 여기서 새로 시작할 거야. 계속 말했는데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요. 저는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을 되새겼습니다.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맨발로 지뢰밭을 기어갔을까? 그 답이요. 이제야 선명하게 보였어요. 단순한 탈출이 아니었습니다. 그건요. 죽은 여동생 은희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어요. 제 잃어버린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고요. 인간답게 살 권리를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낡은 천 조각을 꺼내 들었습니다.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된 그 조각이요. 이제는 더 이상 단순한 손수건이 아니었어요. 그건 은희와의 마지막 연결고리였고요. 제게 자유를 향한 의지를 불태우게 한 생명의 상징이었습니다. 은희가 어릴 적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었어요. 오빠, 이거 가지고 있으면 행운이 올 거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천 조각이요. 언젠가 제 목숨을 구하는 부적이 될 줄은요. 발을 감싸려고 했을 때요. 무용지물처럼 보였던 그 천 조각이었지만 사실은 그게 저를 살린 거였어요. 은희를 생각하게 만들었고요.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거든요. 지뢰밭 한가운데서 의식을 잃을 뻔했을 때요. 주머니 속 천 조각을 만지며 정신을 붙잡았으니까요. 저는 그 천 조각을 조심스럽게 가슴에 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은희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는데요. 그건 착각이 아니었어요. 은희는 여전히 제 곁에 있었거든요. 하나원에서의 3개월이 시작됐습니다. 한국말을 배우고요. 한국 문화를 익혔어요. 자본주의가 뭔지요. 민주주의가 뭔지 처음 알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개념들이었거든요. 컴퓨터를 처음 만졌습니다. 마우스가 뭔지도 몰랐는데요. 강사가 천천히 가르쳐 줬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법도 배웠고요. 인터넷이라는 게 뭔지도 알았습니다. 신세계였어요. 은행 계좌를 만드는 법도 배웠습니다. ATM 기계 사용법도 익혔고요. 신용카드가 뭔지도 알았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었는데요. 이게 다 자유로운 세상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요. 두려움도 컸어요. 이 낯선 세상에서 제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다른 탈북자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모두들 눈빛에 불안이 서려 있었어요. 3개월이 지나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줬는데요. 그걸 가지고 서울의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좁았지만요. 제 공간이었습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제 집이었거든요. 첫날 밤이었습니다. 원룸에 혼자 앉아 있으니까요.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북한에는 가족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은희도 없고요. 어머니도 없었어요. 저 혼자였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이 보였는데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북한에서 본 별들과 똑같았지만요. 왠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자유의 별들이었거든요. 한국 사회 정착 과정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말투가 달랐고요. 문화가 달랐어요. 가치관도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이라는 편견도 있었고요. 무시당하는 일도 많았어요.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는데요. 북한 출신이라고 하면 꺼려하는 곳이 많았어요. 경력도 없었고요. 기술도 없었습니다. 인민군 경력은 이곳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거든요. 결국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날품팔이였는데요. 하루하루 일당을 받아 생계를 이었어요. 몸이 고됐지만요. 땀 흘려번 돈이었습니다. 정당한 대가였거든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현장 반장이 제게 물었는데요. 혹시 고향이 북쪽이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북한에서 왔다고요. 그랬더니 반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고생 많았겠다고요. 앞으로 잘 될 거라고 격려해 줬습니다. 그 말이요. 제게 큰 위로가 됐어요. 모든 사람이 차별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이해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희망이었어요. 밤에는 혼자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왔는데요. 전기 기술에 관한 책이었어요. 북한에서 배운 기술은 쓸모없었지만요. 새로 배우면 됐습니다. 늦지 않았다고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밤늦게까지 책을 읽었습니다. 전기 회로도를 외우고요. 배선 작업을 공부했어요. 안전 규칙도 익혔고요. 자격증 시험 문제집도 풀었습니다. 눈이 침침해지도록 공부했는데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은희를 생각했습니다. 은희가 꿈꿨을 오빠의 모습이요. 이런 거였을 것 같았어요. 자유롭게 공부하고요. 정당하게 일하며 사는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전기 기능사 자격증 시험을 봤는데요. 떨어졌어요. 너무 아쉬웠지만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공부했고요. 3개월 후 재도전했어요.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 인생에서 정당하게 얻은 첫 자격증이었거든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제 노력으로요. 제 능력으로 얻은 거였습니다. 전기 기술자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조였는데요. 선배들 밑에서 배웠어요.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익혔고요.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파트 전기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주민 한 분이 제게 물었어요. 혹시 북한에서 왔냐고요? 말투가 조금 다르다고 했습니다. 저는 긴장했는데요. 또 차별받을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겠다고요. 대한민국에 와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때로는 북한에서의 경험이 도움이 됐습니다. 극한 상황에서의 침착함이요. 이곳에서도 강점이 되더라고요. 위급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요. 냉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인정받았어요. 선배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자네는 뭔가 다르다고요. 보통 사람들은 긴장하는 상황에서도 침착하다고 했어요. 그게 북한에서 온 사람의 강점이라고요. 그렇게 말해주더라고요.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제법 실력이 쌓였는데요. 독립해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작은 전기 공사를 맡아서요. 혼자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았고요. 저축도 할 수 있었어요. 더 큰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투룸이었는데요. 방이 2개였어요. 거실도 있었고요. 주방도 넓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꿈도 못 꿨던 집이었거든요. 짐을 풀고 나서요. 저는 작은 책상 위에 은희 사진을 놓았습니다. 결혼식 때 찍은 가족 사진에서 오려낸 거였는데요. 은희가 웃고 있었어요. 그 옆에 낡은 천 조각을 액자에 넣어 걸었습니다. 은희야, 우리 여기까지 왔어.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는데요. 당신이 만들어준 길을 따라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 이제 제대로 살고 있어요. 정말 고마워. 계속 말했는데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한국에 도착한 지 수년이 흘렀지만요. 아직도 밤이면 지뢰밭의 악몽을 꾸곤 합니다. 맨발로 기어가는 꿈이요. 생생하게 느껴져요. 식은 땀을 흘리며 깨어나는데요. 그때마다 여기가 한국이라는 걸 확인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 악몽조차요, 제 삶의 일부라는 걸 받아들였어요. 그 고통이 있었기에요.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외로움은 여전합니다. 명절이 되면요, 가족이 그리워져요. 은희가 보고 싶고요,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북한에 계신 어머니를요, 다시 볼 수 없다는 게 가슴 아파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선택이요, 옳았다고 믿거든요. 은희가 원했던 삶이었고요. 제가 꿈꿨던 자유였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창문 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는데요.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의 불빛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어엿한 전기 기술자로요. 제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정당한 대가를 받고요. 자유롭게 움직이며 살았습니다.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밤 공기를 마시니까요.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는데요. 이게 자유의 공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낭에서 은희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늘이 은희 기일이었거든요. 정확히 몇 년이 지났는지요. 손꼽아 세어봤어요. 시간이 참 빨리 흘렀습니다. 은희야, 작게 불러봤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는데요. 당신이 꿈꾸던 곳이야. 계속 말했어요. 오빠 이제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정말 고마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살았어. 계속 중얼거렸는데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 낡은 천조각이요. 우리를 살린 거야.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는데요. 그 안에 천조각이 있는 것 같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은희가 대답하는 것 같았는데요. 그건 착각이 아니었어요. 은희는 여전히 제 곁에 있었거든요. 항상 함께였고요. 앞으로도 함께할 거예요. 앞으로 우리 잘 살게. 밤하늘을 보며 약속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요. 더 나은 삶을 살 거야. 당신 몫까지 행복하게 살게요. 그게 오빠가 할 수 있는 전부야. 목이 메어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그게 내가 당신한테 할 수 있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했는데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저 어딘가에 우리 자리가 있을 거예요. 작은 자리지만요. 자유로운 자리였습니다. 은희가 원했던 거요. 바로 이거였어요. 은희야, 사랑해. 밤하늘을 향해 중얼거렸는데요. 바람이 그 말을 실어 날랐어요. 평생 사랑할 거야. 당신을 잊지 않을게. 계속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요. 당신 이야기를 계속할 거야. 사람들에게 말해줄 거예요. 북한이 어떤 곳인지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게 오빠가 할 수 있는 증언이니까요. 은희 사진을 조심스럽게 가슴에 안았습니다. 따뜻했는데요. 은희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 은희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내일도 일이 있었는데요. 일찍 자야 했어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는데요. 은희가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오빠 잘했어요. 은희가 말하는 것 같았는데요. 그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당신이 원하던 대로 살게요. 자유롭게 행복하게.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은희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했는데요. 평화가 찾아왔어요.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 눈물이 흘렀지만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은희 없는 삶이지만요. 은희가 만들어준 삶이었어요. 우리는 그 삶을 소중히 살아갈 겁니다. 은희를 위해서요. 맨발로 지뢰밭을 기어온 그날 밤의 고통은요. 제게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줬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자유로운 삶이요. 이게 바로 은희가 꿈꿨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요.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은희의 눈빛은 고통의 흔적을 담고 있었지만요. 동시에 깊은 평화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